저는 이번 반도체의 사이클은 중첩되는 사이클이다.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핵심 종목은 조정 시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AI, 그리고 AI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3분기 기점으로 바닥 찍었다. 뭐 이런 기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수요를 회복하면 이제 뭐 다시 뭐 실적 회복의 가능성, 플러스 영업이익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 테마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걸까요? 내년에 좀 움직이나요?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HBM 관련주가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워낙 수요가 부진했던 상황에서 챗 GPT 때문에 AI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 여기에 따른 엔비디아의 GPU의 확대, 수혜, 이 수혜가 HBM으로 이어지고 올해 상반기는 이 HBM의 장비주들이 주도를 했었던, 그리고 하이닉스가 주도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반도체의 실제로 재고의 피크는 2분기 중에 나타났고 2분기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 직후부터는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 소재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정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에 관련된 후공정에 좀 더 연결되는 장비들이 먼저 주도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HPSP나 ALD 증착 장비를 만드는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유진테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 보면 이쪽에 후공정이라든지 많이 상승한 전공정 일부 종목들이 차익 시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다음 스테이지로 반도체를 소재주 혹은 전공정의 레거시한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기판 업체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은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쪽에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후공정 관련, HBM 관련된 거를 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첩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는 같이 좋은 사이클일 것 같고, 물론 주가적으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결국 이 HBM이라고 하는 게 이 반도체의 빅사이클을 만들 것이냐, AI의 성장이 반도체의 빅사이클을 만들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옴디아라고 하는 해외 리서치사의 자료를 보면 디램 메모리의 사이클은 24년부터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26년에는 과거 저희가 2018년에 그 최대 매출액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AI가 성장 사이클을 이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에 HBM은 디램 내의 매출 비중이 한 5에서 7% 정도에 불과했지만 26년이 되면은 20%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익의 비중은, 영업이익의 비중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HBM이 반도체의 디램 사이클을 이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 반도체의 사이클을 장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서인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AI 서버 투자가 아닌 우리가 사용을 하는 디바이스 단에서 AI의 탑재가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HBM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고, AI 반도체 관련된 여러 소부장 업체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도체의 사이클은 과거 저희가 봤던 메모리 중심의 사이클이 아닌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클이 중첩되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고 그 폭은 계속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순환은 있지만은 주도주는, 핵심 종목은 조정 시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이 주도하는 판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 더 HBM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HBM 시장을 조금 주도할 만한 회사들, 최근에는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높았는데,
이런 회사들을 몇 군데 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한미 반도체 말씀하신 대로 사실 HBM 수혜주라고 하면은 국내에는 한미 반도체만 사실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장비 업체 한 두서너 개가 실제로 장비 발주를 최근까지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연결해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한 상황이죠. 우선 HBM에 대해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HBM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HBM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우리는 HBM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I/O 입출력 단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이게 시각 장비의 TSV 공정의 캐파와 기술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적층하는 단수가 올라가고 있다. HBM3에는 8단을 정측을 하는데 HBM4가 가면은 16단까지 적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층을 하게 되면 높이는 일정한데 더 많이 정측을 해야 되니까 칩 하나하나의 두께는 얇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의 간격은 좁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칩을 갈아내는 장비가 필요하고 칩과 칩을 붙일 때 더욱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부품들도 또 이제 성능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핵심이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기술의 차이는 공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으로 본딩을 합니다. 머프라고 하는 액체를 통해서 접착을 하는 방식이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NCF라고 하는 필름 방식으로 접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율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MR 머프와 NCF 방식 모두를 TC 본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한미 반도체이고 하이닉스에 따르면은 HBM4 16단까지 적층할 때까지는 MR 머프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번에 HBM3E 장비를 9월에 발주를 받았는데요. 하이닉스에서 95% 정도를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을 해서 장비를 발주를 받았고 HBM4까지도 거의 독점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 수혜인 거죠.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더 나간다고 하면 필요한 장비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얇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칩을 잘라내는 데 있어서 일반 칼날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레이저 방식으로 잘라내는 게 좀 더 유리하더라 해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해서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방법이 유리해지고요. 이거는 내년 1분기가 되면 삼성전자 로부터 뭐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차세대 본딩 방식인데요. 26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HBM 계속 발전을 하게 될 테니까 하이닉스도 가게 될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핵심 공정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저온 어닐링이라고 해서 공정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 HBSP라고 하는 업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사양이 올라갈수록 검사 장비의 성능조차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인텍 플러스,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같은 업체들도 수혜를 받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흐름에 있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모빌리티가 이제 중요 섹터가 되는데 모빌리티 섹터에서도 핵심이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트렌드와 밸류 체인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빌리티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과거 스마트폰의 성장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성장할 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2G에 3G로 가고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스마트폰의 성능이 올라가야 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성능이 올라가서 우리는 2012년, 13년에는 그때 시장의 주도 섹터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전기차로 인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단 구분이 되었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자동차 OEM들은 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아키텍처를 변화시켜서 자율주행을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내년 7월이 되면은 유럽부터 모든 신차에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2.5, 레벨 3가 의무 탑재가 됩니다. 우린 이거를 ADA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ADAS SoC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DAS SoC는 하나의 반도체 칩에 이미지 센서, 이미지 프로세서, 그리고 NPU, GPU, CPU, AI 기능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반도체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가 FSD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국내에 과연 자율주행의 팹리스 업체가 글로벌 자율주행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린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가 무조건 고사양의 칩만 필요한 게 아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ADAS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방, 후방, 서라운드, 최소 한 4개 정도는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고, 각각의 ADAS는 각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사양만 탑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저전력, 고효율, 저비용이 핵심이고, 여기에 자율주행은 저지연이라고 끊기면 안 되거든요. 사고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지연이 되기 위해서, 저전력, 저지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탑스라고 하는 성능, 계산, 연산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50탑스에서 100탑스 정도, 많아봐야 한 50탑스에 100탑스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기술력과 더 낮은 원가로 잘 만들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국내에 이제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핵심은 카메라 센서가 되고, 여기에 ISP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넥스 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ADAS SoC까지 같이 만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OEM사들하고 협력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게 나중에 또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저는 모빌리티는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UAM이나 로봇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저전력과 저지연과 고효율과 저비용의 ADAS SoC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내 업체 중에서 수혜가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에 좀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정우 차장님과 함께 2024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모빌리티랑 AI, 에너지, 요 세 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밸류체인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